자, 우리 교재 15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정책 네트워크 모형 그래가지고요. 이제 세 가지가 제시가 되는데, 하위 정부 모형, 그리고 이제 이슈 네트워크 모형, 정책 공동체 모형, 요 이제 세 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되는 애들도 좀 있어요. 인지 공동체, 그래서 하스가 제시한 정책 공동체 한 유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정책과 관련된 권위 있는 전문 직업가들의 연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지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제시된 바는 있는데 시험에서는 잘 안 다뤄지는 이론이에요. 위에 세 개 중심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되어 있는 표로 복습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거기 하위 정보 모형 외부 참여가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폐쇄적이라는 얘기죠. 외부 참여가 제한적이고 폐쇄적이고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고 지속성도 높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이익 집단하고 관료하고 의회 해당 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혹은 위원회의 위원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다 근데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연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 공동체가 먼저 나왔어요. 정책 공동체 외부 참여가 비교적 제한적이다. 여기도 폐쇄성이 높고 하위 정보 모형보다는 조금은 열려 있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아까 무슨 모임 자격을 누가 심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예,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서로 친한 사이가 점점점 되어져 가는 거라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누군가가 이 사이로 삐집고 들어갈 여지가 좀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괜찮아요.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도 되고 하는데, 하위정보모형 그런 게 아니에요. 하위정보모형은 자기들끼리 이해관계를 딱 공유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책 공동체는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그죠? 예. 인원이 좀 늘어나고 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그렇긴 하지만은 아무나 막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도 폐쇄적이고, 외부 참여도 비교적 제한적이긴 하다.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좀 했었어야지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요즘에도요, 봐봐요. 장관급, 차관급 인사 누구 됐다고 해가지고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10명 중 한 8명은 서울대 출신의 그죠? 법대가 또 그 중에 한 반은 되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편성이 돼요. 그러니까 인맥이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누구 인재를 추천받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돌아가요. 있는 현실은 우리가 또 싫든 좋든 있는 그대로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이런 이제 정책 공동체의 틀로도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자,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포함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성은 그래도 꽤 가요.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셋을 비교하니까 그냥 보통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 지속성은 좀 꽤 있고 이슈 네트워크는 좀 달라요. 요거는 완전히 이제 대중적인 모형입니다. 외부 참여 제한이 없죠. 예, 서로의 의존성도 되게 낮아요. 예, 개방적이고요. 정책 이슈 영역에 이해관계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해초모여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몰려다니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다음번에 또 몰려서 같은 편을 먹거나 이런 것도 보장 없어요, 그런 것도. 이해관계가 여기서는 일치했다가 저기서는 또 자기들끼리 갈라질 수도 있고 그런 거라서 그냥 중구난방인 거죠. 그게 지속성이 낮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알겠죠, 그죠? 머릿속에 그려지죠? 네, 어떤 무리들이 여기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설명도 무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슈 네트워크 모형 같은 거는 앞에서 봤었던 플루러리즘, 다원주의 모형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정책 커뮤니티 같은 건요, 전형적인 엘리트 이론이죠, 엘리트 이론. 엘리트가 주도한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맞아요? 엘리트 이론이에요. 그렇게 연결해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설명은 어디서도 잘 안 하지만 느낌을 그렇게 가지시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 연결성이 있어요. 다른 이론적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그죠? 토대를 보면은 유사성이 그렇게 있죠.
그래서 이슈 네트워크와 정책 공동체에 대한 비교가 다시 나와요. 예. 이건 상세하고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주요한 얘기는 다 해드렸어. 다 판서에서 해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책 결정론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결정. 이제 의제 설정이 됐으면 이제 정책 결정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책 결정 단계로 들어가는데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이렇게 설명도 되는 거죠.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그 중에서 정책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정책 결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책이란 말이 막 남용되지만 정책은 뭘 정책이라 그랬어요? 정책은 정부의 활동 방향이라 그랬죠? 정부의 활동의 방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부의 활동 방향이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민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의사결정이다 그랬을 때는 민간, 여기는 민간의 경제 주체가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부는 뭘 하는 거냐? 정부도 의사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정책 결정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부는 두 가지 다 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정책 결정이 아닌 의사 결정도 있는 거죠. 정부 안에서 보면. 그죠? 인사 발령. 이건 정책 결정 아니잖아요. 정책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결정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뭐 납품을 받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달 같은 걸 결정한다. 이것도 의사 결정인데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는.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이다 그러려면은 적어도 뭐 조직 개편한다. 그건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넓은 의미로 구성정책으로 따지면 뭐 인사발령도 거기에서 집어넣을 수는 있겠다. 넓게 보면. 그러긴 하겠지만은 정책 결정이라 그러면 어떤 국민들을 향해서 그 방향성을 결정해서 정부가 나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책의 틀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이 가능하다. 뭐 그런 정도로. 그런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정책 결정이라는 거가 이런 거다. 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이 과정을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정책 결정의 과정. 정책 결정의 과정을 보면은 일단은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문제를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인지해야 된다. 만약 문제를 잘못 인지하잖아요. 그러면 엄한 방향으로 가겠죠. 그죠? 여기에서 문제 인지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를 잘못 파악하는 거죠.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제3종 오류, 근원적 오류, 뭐 메타 오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약 제3종 오류가 발생했다, 문제를 잘못 파악했다, 그렇게 되면은요 앞으로 있을 뭐 절차들이 다 무의미해요. 그냥 무의미해. 문제 자체를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뭐 모든 과정들이 그냥 뭐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 돼버린 거지. 무의미한 일이 돼버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3종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되고, 문제를 인지했다면은 말이에요. 정책 목표를 이제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정책 목표를, 문제를 인지했으면 정책 목표를 설정해 줘야 된다. 문제 인지를 잘 해야 또 정책 목표도 좋은 방향으로 가겠네요. 그죠? 그렇게 갈 것인데, 목표 관련해서 이제 목표의 변동 같은 것들을 또 얘기하기도 했었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목표의 종류도 나눠보고 뭐 그랬었는데, 뭐 이제 그거 좀 이따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정책 목표가 설정이 됐다면은요, 그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있잖아요. 합리모형을 전제를 해요. 합리모형을 전제하고 보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대안을 다 긁어 모아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이제 정책 대안을 이제 탐색을 하는데, 요 과정에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뭘 전제하냐면 합리모형을 전제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합리모형이 나올 건데요. 합리모형을 전제하면
여기 이제 경제적 합리성을 특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경제적 합리성의 토대를 가지고 접근을 해본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러므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대안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대안을 전부 다 고려해야 된다. 모든 대안을 전부 다 고려해야 된다. 됐죠? 근데 현실 가능한가? 현실적이진 않아요. 현실적이진 않은데 이런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예, 대안을 탐색을 하는데 요 안에서 나오는 게 이제 자료의 수집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요 안에서 같이 이제 곁들여지는 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대안 탐색 과정에서 이제 자료의 수집과 분석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걸 토대로 대안을 다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예측해 보는 거죠. 대안별 결과 예측이 있어야 돼요. 결과 예측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결과를 예측할 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미래 예측 기법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미래 예측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래 예측 기법.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요. 결과 예측에서 또 하나가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 게 정책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줘야 돼요. 정책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 기법이다라고 하면은 요 안에서 또다시 여기에요. 양적 기법이 있고요. 질적 기법이 있어요. 양적 기법과 질적 기법이 나눠집니다. 양적 기법과 질적 기법이 나눠지고 양적 기법 안에서 구분되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안에서 투사하고요. 투사하고 예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질적 기법 안에 여기에 이제 추측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 방식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데 투사다 그랬을 때는 추세 외삽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추세를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세를 보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추세법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통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엑셀 작업해 놓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앞으로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엑셀로 쭉 당겨보는 거지 뭐. 네. 쭉 당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측해보는 걸 투사라고 얘기를 해요. 투사.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은 되는데요. 다는 아니에요, 저게. 그렇죠. 하나의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인구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220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0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통계는 무의미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긴장감만 가지면 되는 거지. 진짜 0이 될까? 0이 될 리가 있나? 환경도 바뀌고 조건도 바뀌고 그러면 애들을 낳고 뭐 또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겠지. 애들을 안 낳고 우리가 소멸할 단계까지 가겠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속도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연금 고갈이 된다. 국민연금이 뭐 몇 년 뒤면 고갈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고갈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추세대로 가면 이제 받는 사람이 내는 액수보다 받는 액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추세대로 이대로 가면 뭐 한 2050 몇 년에 뭐 고갈된다 뭐 그러는 건데 2050 몇 년에 고갈된다. 고갈되게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제도를 바꾸든 정책을 바꾸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정확하지도 않은 거는 국민연금을 지금은 되게 보수적으로 굴려요. 보수적으로 굴린다고요. 보수적으로 굴리는데 조금 더 능동적으로 요거를 좀 굴려서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활용을 잘 하면은 돈이 더 불어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마 그럴 거야.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연금의 재원도 늘어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미래에 대해서 그냥 한번 요 추세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를 들여다보고 예측해보는 것 정도지 이대로 꼭 구현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 통계 다 맞았으면요. 1800년대에 이미 인류는 멸망했어야 돼.
멜더스의 인구론을 보면 그때 이제 당시에 인구가 전 세계 인구 한 10억쯤 될 거고 그럴 때 그 10억 명을 먹여 살릴 만큼의 식량이 생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류가 거의 뭐 몰락할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그러면서 그런 위기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긴장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그렇다고 꼭 그렇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추세법 잘 적당하게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견이다 그랬을 때는 이 예견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거 제일 많이 써먹는 거지 사실은. 예견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것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회귀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요. X 변수를 넣어서 Y 값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X 변수가 뭐예요? 이게 독립 변수고요. 독립 변수로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투입한다면 그러면 Y 값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종속 변수로서 이것이 결과값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과값, 종속 변수로서 결과값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얘를 넣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나. 이걸 보는 게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이런 종류들을 묶어서 예견이라 하고요. 추측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진짜로 전문가가 예측해 보는 거예요. 전문가가 자기의 이런 거, 자기의 전문성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추측에서는 이게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브레인스토밍. 이거를 또 우리 브레인스토밍이다 그러면은 말이에요. 요게 일상생활에서 요즘에는 뭐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오수본 있죠, 오수본. 오수본 같은 학자가 이제 제시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브레인스토밍은 그냥 있는 아이디어 없는 아이디어 탁 한번 쏟아내 봐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생각나는 거 다 말해봐, 그냥 말해봐. 이래. 분위기를 그래서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좋게 가져가야지.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야 돼요. 분위기를.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비판이 금지된다는 거, 서로 비판이 금지가 되고요. 네, 그리고 다다익선이라 그러죠. 다다익선이라 그래서 이제 많은 대안들을 최대한 긁어 모아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승기법이라고 해가지고요. 편승기법이라 그래서 결합 개선을 하죠. 결합 개선. 남이 낸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내가 그걸 받아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또 얹는 거예요. 얹는 거.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 주장 같은 게 없어요. 이거 내 아이디어인데 네가 왜 그거에다 숟가락 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숟가락 얹는 거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편승기법 같은 것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 영역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까지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요 세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델파이 기법. 미국의 랜드 연구소라는 데에서 공군성 여기에서 이제 뭐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뭐 찾아냈다 그랬는데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델파이 기법을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 합의법이라 그래요. 전문가 합의법이라 그럽니다. 델파이 기법. 그래서 델파이 기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을 다 모으는데 요거를 있잖아요.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해 줘요. 철저한 익명성. 어디 가서 손 들고 발표해라 그러면은요. 좀 그냥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내가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반박하면 그러면은 괜히 내가 민망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막 주장을 했는데 아니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 다른 주장을 하면 내가 쫄릴 것 같기도 하고. 그잖아요. 이게 성격의 차이가 좀 뭐 작동하긴 할 텐데 보통은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막 발표하는 거를 좀 이게 주저주저 하게 되죠. 그런 게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면은. 그냥 주구장창 자기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이건 성격적인 차이 같아요. 많은 경우 학자들 간에는 있잖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기 얘기하기를 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뭐 자기가 몰라도 그만 뭐 이런 입장이 아니라 전문가잖아, 전문가. 권위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권위가 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잘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기의 권위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두렵죠. 그래서 전문가일수록 더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걸 조심스러워해요. 조심스러워합니다. 조심스러워해요. 그래서 학자들 있죠, 교수들, 이런 사람들 상당수는요, 양다리성이 많아.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그리고 막 이런 점도 있지만 이런 점도 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열거하려고 그러고, 이런 경향도 있거든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한번 삐끗하면 그냥 날아가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요 델파이 기법은 어떻게 개발된 거냐면, 델파이 기법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합의를 도출할 건데, 익명성을 끝까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뭐 자기 얘기를 하는데 망설일 게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를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거 밝히지 않고 하겠다. 당신도 흥미롭지 않냐? 각자의 견해가 어떤지 당신의 주장을 하나 줘봐라. 이래가지고 익명성 속에 감춰놓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또 이렇기도 하거든요.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나한테 반박을 했다. 그렇다고 내가 꼭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 그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기세에 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일종의 극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은 다 맞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 이게 있는데 그거를 깨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지분이 다 똑같아. 그냥 한 사람이 하나의 견해를 말했을 뿐이야, 그냥. 그러면서요, 그 차이에 대해 가지고 반복 설문을 하는 거예요. 반복 설문을 해서 차이를 점점점 좁혀나가면서 전문가 간에 합의를 하게끔 한다. 이게 델파이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돼서 나온 게 정책 델파이 기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앞에 이제 학문적인 거를 떼고 정책적 결정을 위해서 하는 델파이도 아주 대놓고 하는 거죠. 얘도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요, 선택적 익명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초반에는 익명성을 넣어주거든요. 익명성을 넣어주다가 나중에는 없애, 익명성을. 오픈해버려요. 처음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부러요, 갈등의 조성이거든요. 조성된 갈등인데, 일부러 갈등을 막 조성해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얼굴도 까고 막 논쟁하게 하는 거야. 철저하게. 그죠?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갈등을 일부러 조성해가지고, 요거를 막 이제 서로 붙여서 장단점에 대해 갖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놓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정책적 선택을 한다는 거죠. 정책 델파이. 그래서 시험에서 이게 많이 나와요. 얘는 철저한 익명성, 얘는 선택적 익명성. 여기 이제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온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런 게 다 추측이에요. 전문가들이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니까. 저것도 어떤 이런 통계치 같은 거나 실험의 방법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전문가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이제 질적인 방법에 해당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요거 시험 많이 나와요. 추측의 방법도 시험 많이 나오고요. 요거 이제 회귀 분석은 또 뒤에 가서 정책 평가론 할 때 다시 한번 또 중요하게 다뤄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정책 분석이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제 정책 분석. 정책 분석이다 그러면은, 정책 분석은 뭐냐면은요, 얘는 말이죠, 정책 분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얘는 정책 분석이라는 거 안에 보면, 요 안에서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분석도 해요. 그렇기는 한데, 진짜로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정책 분석이라는 틀을 이렇게 잡아보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안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계량적인 분석들이 포함이 돼요. 일단은 그거를 관리과학, 아주 소소하게 작게 쪼개보면 관리과학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거를 조금 넓혀보면 체제 분석이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단기적으로 통계치를 찾아내는 걸 관리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제 분석은 양적인 분석에다, 여기도 여전히 양적 분석 중심이긴 한데 질적인 어떤 아까 막 추측 방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막 동원해보고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하는 계량적 분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단편 하나하나 사안별로의 통계치를 보는 거고, 얘는 그걸 가지고 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분석으로 들어가는 게 체제 분석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갖고 체제 분석과 이렇게 이제 관리 과학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책 분석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기 이제 체제 분석 관리 과학이다 그랬을 때는 계량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계량적이다 혹은 양적이다, 이런 분석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계량적 양적 분석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가면서 실증해 보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실증적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체제 분석 관리 과학이고요. 정책 분석이다 그랬을 때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정책 분석은 뭐까지 포함돼야 되냐면 여기서는 어떤 이 가치 있죠. 행정 가치나 목표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 봐야 돼요. 고려해 봐야 됩니다. 거기까지를 포함하는 게 정책 분석이죠. 얘네가 토대가 돼서, 계량적 분석이 토대가 돼서 행정가치나 목표까지 고려하는 게 정책 분석이다. 예. 그래갖고 계량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크게 보면 정책 분석 안에 계량적 분석도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갖고 뭐 예를 들면 형평성을 도모한다든가 균형 발전 같은 것들을 도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이게 바로 이제 이 정책적 분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조금 더 끌고 나가 볼게요. 여기서 관리과학 체제 분석 그랬잖아요. 요거를 이제 끌고 나와서 여기에 방법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요,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게 나와요.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비용, 코스트하고요, 편익, 베네핏하고요, 요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요거를 비교해 보는데,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요쪽 조금만 지울게요. 네, 겹치니까. 자,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 정도는 꼭 봐야 돼요. 세 가지 정도 꼭 봐야 되는데, 하나가요, 순현재가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순현재가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순현재가치법이다라고 하면은 NPV라고 그래요. 순현재가치법 해가지고 요거는 Net Present Value NPV, 네트가 순수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순현재가치 NPV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NPV는요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뭘 빼줬냐면 비용의 현재가치를 빼주는 거예요. 참고로요, 여기 빈칸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있죠? 현재가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요, 현재가치, 프레젠트 밸류, 현재가치는 미래에 벌어질 가치 있죠. 퓨처 밸류, 미래 가치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하냐면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R이 뭐냐면 R은 이제 요거는 뭐 이제 할인율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인율. 그리고 N은 뭐냐면 N은 기간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너무 중요하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제 저거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 아픈 영역인데 여러분들이 행정관료가 돼도 저거는 결과만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도출해야 될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은 이거는 저기 KDI 같은 데다 의뢰해서 해요. KDI 한국개발연구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다 의뢰하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이거 다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래갖고 미래가치에 대해서 이거 봐보세요. 미래가치가 있는데 어떤 정책을 실현했을 때 미래에 벌어질 가치들을 다 합산한 거죠. 합산했는데 최종 총 가치가 이만큼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요 지금의 가치로 한번 환산해 본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미래의 가치는 사실은 이게 할인율이 어떻게 보면 다른 개념으로는 이자율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게 미래에 벌어질 이자 그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이걸로 그죠? 얘를 이걸로 이제 나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다는 얘기는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바뀔 때 많이 차감돼서 온다 이런 얘기랑 같은 거예요. 알겠죠? 많이 차감돼서 오게 돼 있고 N도 그래. N은 아예 뭐 승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여러 번 반복되는 거니까 이제 여러 번 반복돼서 차감되는 거니까 기간이 길어지면 또 현재 가치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이치만 잘 파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할인율이 클수록 낮아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응? 현재 가치는 말입니다. 현재 가치는 장기 사업일 때는 할인율이 높아도 상관없냐? 단기 사업일 때 할인율이 높아도 상관없냐?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할인율이 높은 거는 좋은 일은 아니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은 기간이 그래도 짧다면 할인율이 높아도 감당할 수가 있고 현재 가치가 마이너스로 안 바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기간이 길면 할인율이 너무 높아졌을 때는 부담이 되죠. 이게 다 이렇게 해서 깎여 나오니까 현재 가치가 굉장히 작아질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냐면요. 미래 가치가 큰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A라는 대안은 미래 가치를 30년짜리로 계산했고 B라는 대안은 미래 가치를 3년짜리로 계산했는데 둘의 차이가 2배밖에 안 나.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사업이에요? 3년의 절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더 가치가 큰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냥 미래의 가치가 이만큼이에요. 그래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장기간으로 그냥 쭉 가는 사업만 다 채택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로 능률성을 우리가 찾아낸 건가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기간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현재 가치로 환산해 가지고 지금의 시점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기법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다 종류가 다른 대안들이기 때문에 이 대안들을 지금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1대1로 비교해 보려고 이런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편익도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요. 비용도 현재 가치로 환산해요. NPV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뺄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몇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몇 기준이 돼야 될까? 얘는 이렇게 하면 0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면 사업 채택, 0보다 작으면 기각 이러면 되는 거예요. 0 기준이라고 0 기준. 0일 때는 뭐 알아서인데 0인 정도도 뭐 넣어줘야지. 0인 정도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뭐 하자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혜택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면 채택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에 우리 중요하게 많이 언론에 소개되는 게 우리나라가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뭐가 있냐면 편익비용 비율이라는 거예요. 편익비용 비율이라는 것을 또 씁니다. 이렇게. 편익비용 비율. 그래갖고 이 편익비용 비율은요, BC 레이셔라 그러지. BC 레이셔. 이렇게 BCR로 그냥 쓰기도 합니다. BCR. BCR로 쓰는데, 요거를 우리가 주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BCR은 어떻게 가냐면, BCR은 얘는 1기준이 돼요. 1기준이 됩니다. 왜냐면은 얘는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지금 분수식으로 제가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비용의 현재가치 분의 편익의 현재가치, 베네핏, 코스트와 베네핏을 분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 1이 돼요. 1이 됩니다. 1보다 크면은 채택하기 좋은 사업이고 1보다 작으면 채택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이죠. 그런데 뭐 같은 방식인데 엇붙이나 매치나 뭐 둘 중에 하나를 하지 뭐 하려고 그냥 뭐 뺄셈, 나눗셈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보냐 이럴 수 있는데요. 차이가 있어요. 이걸 채택하면은요, 수년제 가치법을 채택하면 덩치가 큰 사업이 주로 수년제 가치가 높은 걸로 나와요. 덩치가 큰 사업이. 근데 편익비용 비율은 분수로 나누기 때문에 비율이 좋은 사업이 눈에 딱 띄게 돼 있어요. 이해되나요? 수년제 가치법은 뺄셈이니까 덩치가 크면은 좋아 보여. 덩치가 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요. 비용은 100억이 들어. 근데 편익이 200억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수년제 가치가 100억만큼 남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10억을 들여서 50억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어. 그러면은 10억을 들여 50억을 벌면은 수년제 가치법을 하면 40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죠. 40억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100억을 들여서 200억을 벌면 100억이 남잖아. 그럼 그걸 채택하게 돼. NPV로. 그런 NPV를 따르면. 근데 BC 레이셔로 가면 어떻게 돼요? BC 레이셔로 가면은 10억 들여서 50억을 버는 거는 10분의 50이니까 5가 나와, BC 레이셔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100억 들여서 200억 버는 건요, 2밖에 안 나와요. 채택해야 될 사업이 달라지죠? 달라지잖아요. BC 레이셔는 비율로 가는 거고 NPV는 규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돈 걱정만 없으면 NPV로 가는 게 제일 깔끔하지. 그러잖아. 이익이 더 크게 남으면 되지 뭐. 아니 뭐 비율이고 나발이고 하는 이익이 100억씩이나 나는데 그걸 하는 게 좋지. 그런데 한 사업에 막 100억, 200억, 막 1000억 이런 거 막 쉽게 쓸 수 있나? 그거 어렵지. 현실적으로는 그런 돈을 다 동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야, 우리 없는 살림에 이거를 좀 더 능률적으로 하려면 그러면은 NPV가 더 큰 게 있더라도 그거 뭐 어쩔 수 없이 한 사업에만 몰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BC 레이셔가 좋은 걸로 가자. 비율이 좋은 걸로 가자 그냥. 예. 그래도 능률적이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고려해보면. 이래서 BC 레이셔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 와요? 어렵지 좀. 어려워졌지 또. 어려운데 쉽게 이런 정도 개념만 잘 정리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NPV가 크게 나타나면 남는 게 많다는 얘기니까 이게 더 좋은 거지만, 내가 기업을 차렸는데 내가 기업 차리자마자 삼성전자 할 수 있어? 안 되잖아. 대규모 투자해가지고 대규모로 돈 번다.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소소하지만 비율이 좋은 거를 선택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정부도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있는 돈을 갖다가 다 어떤 특정 사업 몇 개만 털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BC 레이셔 중심으로 가는 거다. NPV가 더 큰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BC 레이셔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BC 레이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은요, 그래도 현재 가치로 이렇게 환산이 정확하게 되고 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인율 이자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할인율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정확한 수치를 이걸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지. 그럴 때는요,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것을 쓰기도 합니다. 내부 수익률법 해가지고 얘는 IR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부 수익률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는 자 보세요. 요거는요,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 뭐냐면, 요게 수년제 가치법을 했을 때 NPV가 0이 되는 할인율.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편익 비용 비율에서 BC 레이셔가 1이 되는 할인율을 요거를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내부 수익률하고요, 필수 수익률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내부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필수 수익률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부 수익률과 필수 수익률을 비교했는데 내부 수익률이 더 크면 채택하는 거예요. 이때 채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반대로 나오잖아요. 요건 기각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내부 수익률은 BC 레이셔가 1이 되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잖아요. 혹은 NPV가 0이 되는 할인율. 그죠? 그거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이름은 수익률로 붙였지만은 수익률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올 때는 할인돼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할인돼서 돌아오는 거니까 요게 수익률 이꼬르 할인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할인이 적용되면 더 이상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의 수준이에요. 무조건. 그런 거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필수 할인율이 수익률을 할인율이라고 등치시켜서 보면 미래로는 수익률인데 현재 가치로 환산해 올 때는 할인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필수적으로 할인돼야 될 정도가 이 BC 레이셔를 1로 만드는 것보다 적다면 플러스 영역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에 미래 가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가 현재 가치. 근데 이 상황에서 현재 가치로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올 때 여기 현재 가치가 0이 됐다. 0. 그죠? 이렇게 되는 거 NPV로 봤을 때 0. NPV가 0이거나 또는 아니면 또는으로 합시다. 또는 BC 레이셔가 1이 되는 할인율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로 놓고 보면 얘가 이제 요게 되면 여기가 이게 내부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내부 수익률. 그런데 이거보다 필수 수익률이 작으면은 여기까지만 가는 거지. 이게 필수 수익률이라 봅시다. 그러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이렇게 환산해 올 때, 여기 지점하고 여기 지점을 놓고 봤을 때 여기가 NPV가 0이나 BC 레이셔가 1이 되는 내부 수익률의 지점이라고 보고, 이거보다 필수 수익률이 더 적다라는 의미는 얘도 할인의 개념을 적용해서 깎아오는 거예요. 근데 필수 수익률이 더 적으면 깎여지는 비중이 여기까지밖에 안 가. 이것만 깎여. 그럼 뭐가 남냐면 내부 수익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가 남는데 여기는 플러스 값이란 말이에요. 지금.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NPV로 따졌을 때는 0보다 큰 거고 BC 레이셔로 따지면 1보다 큰 거예요. 만약에 필수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더 컸다는 얘기가 되면 얘가 여기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구간으로 넘어가. 그럼 이 사업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지.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 복잡해. 어려워. 처음에 한 방에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한 심플하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게. 최대한 심플하게. 응? 그 내부 수익률이 제일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그래서 평소엔 안 써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정확한 할인율을 알면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어. 근데 정확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위에 두 개를 못 쓰니까 얘로 어림짐작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플러스가 날 사업인지 마이너스가 될 사업인지 어림짐작을 해보는 상황에서 내부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거죠. 근데 이게 미래로 내부 수익률이니까 거꾸로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는 할인율로 보면 된다.
그리고 필수 수익률. 이거는 반드시 날 수익. 그러니까 반드시 할인돼서 들어와야 될 부분. 근데 어림짐작이라 그랬으니까 둘을 비교했을 때 요 할인이 요 할인보다 적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남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는 여지가 돼서 이럴 때 채택하는 거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처음에 이거 이해가 너무 어려우면 외우세요.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예, 그래서 뭐 저대로 외우면 돼. 내부 수익률 필수 수익률보다 크면 채택이다. 외워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예. 최대한 이해는 해보려고 하겠지만 처음에는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어라. 억지로라도.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보다 보면은 이해 오는 순간이 있다 그랬죠? 문제를 또 풀다 보면 또 역으로 다른 각도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럴 때 갑자기 딱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예, 머릿속에다 그냥 억지로라도 쑤셔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꼭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돼요. 비용 편익 분석이 매우 중요하고요. 만약에요. 자 보세요. 비용과 편익은 전부 다 화폐 단위로 환산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비용은 화폐 단위로 환산이 쉬운데 편익은 되게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정책에 대한 편익은. 그래서 그게 편익이 화폐 단위로 환산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대안으로 쓰는 게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효과는 뭐예요? 목표죠, 목표 달성 정도? 이 돈 써서 목표 달성했냐? 됐어, 그럼 잘했어. 그냥 이렇게 하는 평가 방식이에요, 이건. 그런 분석 방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보는데 비용 편익 분석이 어려울 때 비용 효과 분석을 대안으로 쓴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정책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 예측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비교 평가를 해야 돼요. 결과 예측된 걸 가지고 비교 평가를 해보고 비교 평가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한다. 즉 정책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 과정으로 정책 결정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된 얘기들을 다 담아서 해드렸어요. 네, 해드려서 요 기준으로 해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교재 보면서 꼼꼼히 다시 정리해보고 네, 그러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쉬었다 오세요.